보이는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설 명절 보내고 오셔서 아직 명절 후유증 겪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후유증 사전적으로는 어떤 병을 앓고 난 뒤에도 남아있는 증상을 일컫습니다. 한국경제도 후유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와 고통은 수시로 찾아오지만 그 후유증은 문제다, 이런 지적입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에서 그렇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 각종 복지 공약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한편으로는 미래의 후유증이 없기 위해서 지금 더 큰 고생을 해야 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냐, 이런 반문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이제 상시적 이슈입니다. 그런데 중소조선사들의 어려움은 그간 잘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없어지면 안 될 것이 바로 중소조선사입니다. 90%가 일거리가 없어서 지금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관련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립니다. 화요일 경제 도미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경제 항상 닮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꼼꼼하게 따져야 될 점들 비교해 보겠습니다. 후유증마저 낫게 만드는 뜨거운 경제 이야기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국가도 한 개인, 가정처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국가재정이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 돈이죠. 그런데 2060년이 되면 이 국가재정의 빚이 규모가 엄청나게 된다. 한 사람당 2억 가까운 빚을 지게 된다. 이렇게 가다간 국가가 부도난다. 즉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상태가 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이 나오는 현 시점의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은 사실 좋은 편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두면 인구도 줄고 산업도 어려워지고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 특히 국가 살림살이인 재정이 나빠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조차도요, 국가 재정 혹은 재정 건전성 이러면 좀 막연하게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26일에 회의가 열렸는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건전성을 대비하자, 이런 회의가 열렸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희가? 예, 매년 반복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렇게 명절 때 차는 항상 막히고, 전통시장은 항상 장사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재정은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건데요. 네. 우리가 보면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고 하면 한번 좀 이걸 좀 분류를 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분류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왜냐하면 차는 항상 막히지 않고요. 네. 전통시장은 마트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고, 이 재정 같은 경우에도 과연 진짜 그렇게 벼랑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이번에 국가재정 운영계획 작업반 회의가 아마 열리면서 네. 재정 건전성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보도된 자료, 재작년에 보도된 자료, 몇 년 전, 10년 전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전문가나 정부가 막연한 불안감만 조성할 게 아니라 정확히 어디가 문제고 어디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무작정 나빠진다가 아니라 지금 반복되는 어떤 일종의 패턴처럼 등장하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이고 분류해서 정확히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네. 좀 어떤 관점에서 그렇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현재의 수치적인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은 나쁜 편은 아니죠.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통합지정수 21조 흑자를 지금 보이고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관리재정 수지가 이제 마이너스가 계속 지금 한 10여 년째 계속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되고, 그럼 이게 왜 문제인 거냐 했을 때 지출이 과도해서 그런 거냐, 네. 아니면 수입이 적어서 그런 거냐부터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지출 얘기만 계속 하기 때문에 네네. 문제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네. 적게 쓰고 있는 나라인데, 네네. 이게 지출이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해법이 좀 엉뚱한 이제 결론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양쪽을 같이 봐야 됩니다. 네, 자, 벌어들이는 돈과 나가는 돈을 동시에 놓고 그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돈이 향후에 부족할 것이다,
혹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를 봐야 되는데 지금 자꾸 쓰는 돈만 놓고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뭐 사회보험 지출까지 포함해서 네네. 그 한국이 지금 24.6%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네네. GDP예요. 근데 이제 OECD 평균이 33.4니까 네. 매우 적게 쓰고 있는 나라죠. 예. 지금 OECD 34개국 중에 한국보다 적게 받는 나라는 세금을 걷는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그 세금이 많다고 만약에 비관한다든지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제 지금 OECD에서도 뭐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한국 정부는 돈 좀 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다라고 했고요. OECD 평균이 118%의 부채 비율이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뭐 굉장히 낮은 뭐 40% 정도로 보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 건전성이 비관적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보자면은 지출만을 변수로 놓고 봐서 좀 과도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자업자득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에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재정이 건전한 걸 계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통합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야 되는 거와 네. 또 하나는 그 양적인 부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쓰임 같은 질적인 부분들도 좀 네. 고려가 돼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도가 나오기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060년에는 1인당 2억의 빚을 진다. 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또 한국인들이 특히나 빚 지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성향들은 여러 부동산 관련 뉴스들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인당 나라 빚은 1,300만 원이다. 2060년 되면 1인당 2억 7,5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일단은 산술적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굉장히 평면적인 이야기고요. 네. 사실은 정책에서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5년 하고 뭐 그 이후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네.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네네. 지금 현재 2060년 이 재정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네. 그냥 현재 조세 부담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어떤 혁신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그대로 지출되고 그대로 산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요들을 반영을 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였죠? 그 국제 신용평가 회사에서 한국은 2050년이 되면 네. 소득이 뭐 8만 달러가 될 거다.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줄어들고 소득은 늘어날 거라는 단순한 계산만 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재정 건전성은 당연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수준을 그대로 이어갔을 때 2060년에 이런 상황이라는 거지만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 또 뭐 통일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한 상황이니까요. 뭐 예를 들어 저출산이 조금 나아졌다. 완화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노력해서 뭐 이렇게 정부 개혁을 해가지고 구조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또 세금이 증가할 수도 있죠. 네.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네네.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완전히 또 다른 그 추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또 뭐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한다라고는 또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뭐 국민연금이라던가 앞으로 사실 노령화에 따라 많은 지출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도 그렇고 계속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저성장 때문에 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세수. 또 하나는 이제 감세 때문에 네. 사실은 관리재정 수지도 10년 전에는 흑자였거든요. 아, 네. 이게 적자로 바뀌면서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세금을 좀 더 걷다가 덜 걷고 있어서. 예. 네네. 그 조금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뭐 연간 뭐 한 4, 50조 이상 긁었기 때문에 덜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국민 세금 부담률만 보면 지금 18%가 무너졌거든요. 네. 그러면 그 10년 전에 비해서 한 4%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500조 정도 GDP가 되니까 네. 60조를 안 걷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 소득 생활자들이 뭐 법인에 비해서는 훨씬은 아니고 법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세분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세수가 그렇죠. 좀 줄고 있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자산에 대한 뭐 과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또 특별히 어떤 뭐 법인세라든가 이 하나만 이제 놓고 따지면 논란이 좀 복잡해지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세금의 그 사이즈, 세금을 내는 양이 증가해야 된다는 게 좀 틀림없습니다. 소득세도 네. 적지만 법인세도 적고 부가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적은 나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세금을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리고 또 안 거들 네. 그러니까 양쪽에 정부의 불만을 가진 분도 내기 싫어하고
또 기득권 계층도 내기 싫어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 국면이 확실시된다라는 가정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걸 아직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대선표를 의식한 발언들이 나오거든요. 뭐 청년수당, 기본수당, 뭐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출로만 보면 사실 재정 건전성을 걱정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수입 측면을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수입 측면이 보완이 된다면 이 복지 정책들 뭐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조세 부담률 정도 하면 10%더 거두면 60조잖아요. 네. 사실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130조인데요. 네. 130조 중에서 사회보험 빼고 세금으로만 수제를 내는 저희 복지는 지금 35조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부담하는 복지는 35조다. 네. 거기에 이제 보육과 노령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네. 기초수급자도 뭐 10조밖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60조가 만약에 추가된다고 하면 뭐 영원히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문제 해결될 수 있죠. 있을 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 재정이나 세계에서 영원한 숙제가 있거든요. 이걸 내가 쓰는 돈이 비용이냐 아니면 투자냐. 네네. 복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쓰는 복지가 비용이냐 투자냐. 네. 이걸 전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까운 것이고, 네. 그중에 상당 부분이 투자 아니냐. 예를 들면 저출산에 쓰는 거는 어떻게든 출산율이 더 낮아지지 않게 하거나 늘려지게 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세금을 내는 또 내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증가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투자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은 단기적인 시각만 갖지만 이 정부나 공공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비용을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그 지출되는 돈의 성격을 구분한다. 그에 따라서 또 뭐 세수를 증대하는 논리적 기반이 될 텐데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인구 오너스의 시대다. 오늘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증세라는 것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여건이.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증세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조금씩 더 내시겠죠. 근데 내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은 소수분들이 내실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이제 특히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금을 낸다고 하면 모두가 똑같이 다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4%가 나머지 96%보다 더 많이 냅니다. 네. 더 많이가 아니죠. 거의 많은 걸 부담하고 있죠. 거의 95%를 냅니다.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96% 거의 안 내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부의 재분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기준을 개인적으로 했다가 어떤 때는 통합적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판단이 좀 약간 좀 어려우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거를 좀 이렇게 이성적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재정 문제, 재정 건전성 하면 좋지 이렇게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 아마 인터뷰를 들으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들,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세금,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성격, 지출에 대한 성격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민주당 경선 때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재정은 적자인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정의 목적을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뭐 복지라든지 혹은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국가가 빚 좀 지면 어때? 이런 시각인데 그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한 마음은 좀 이해는 다 됩니다만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재정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투자적인 그래서 복지를 늘려야 된다. 예를 들면 보육이나 저출산은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자라나면 소비를 하는 주체가 되니까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 고갈을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고갈되지 않는 국민연금이 네 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럼 나머지 나라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그 부족한 부분을 현재 세대가 그걸 세금으로 채워주면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게 가족이 노후를 책임 못 져주니까 사회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게 그 원리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지를 우리가 자꾸 옛날에 우리의 그 머릿속에는 대가족이 쓰면 없어지는 돈 뭐 이런 개념. 그게 그 가족 복지가 있었던 시절을 생각하는데 이제 사회복지라는 개념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항상 적자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투자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회수하는 전망을 가지고 적자를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자 자체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론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세수 부분 또 지출 부분, 지출의 성격 부분들을 고려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고민해야 된다. 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과세를 조금 늘리는 것, 그게 결국 결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 그 문제 그 전에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뭐냐면 지금 쓰임새에서 문제가 좀 있거든요. 복지가 적기는 하는 게 문제인데 네. 대신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 압도적으로 많은 경제 예산을 쓰고 있어요. 네. 그게 SOC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네. 무슨 저 산업 중소기업 이런 데 지원하는 돈들인데요. 네네. 대기업도 지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를 안 바꾼 상태에서 만약에 계속 세금을 늘리면 그런 쪽의 예산도 역시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예산을 바라보는, 재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비자라는 시각이 있고 절약자라는 시각이 있고 수문장이라는 시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민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다 소비자처럼 쓸 생각만 한다면 문제가 네.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절약하는 것만 생각하면 미래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수문장의 자세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런 문제는 해법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위험하지 않다가 아니라 제대로 쓰느냐, 어떻게 모을 거냐,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에 대한 얘기 또 함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 인터뷰 이슈 듣다 보면 좀 어려운 말도 있고요. 또 익숙한 말이지만 다시 생각해 볼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 나누는 시간입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앞서 인터뷰에서 나온 재정입니다. 국가나 기타 공공단체들이 구성원들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즉 돈이 필요하죠. 이런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입을 가져와야 하고요. 또 수입을 어떻게 지출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재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 각각의 개인 혹은 각각의 가정에도 재정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앞서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수입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당장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국가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돈 자체에 원천이 없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불필요한 세수,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들을 개선해 나가는 일들이겠죠.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얘기 같지만 그간 계속 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재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개인의 재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의견 공감해 주십시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류, 가금류, 야생동물 사체 등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차례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손은 자주 씻고 눈, 코, 입은 가급적 만지지 마시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80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정부는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앞서도 재정 건전성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9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슈퍼리치들
50억이 넘는 재산 많은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재산을 증여할 때 주식을 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저축성 보험 들어두신 분들 많을 겁니다. 세금 혜택 때문인데요. 이 비과세 혜택 앞으로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900조 원을 넘어섰다. 뭐 규모 듣기로는 좀 커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또 이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지난해 말 현재 918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900조 원을 넘어선 건데요. 이 발행 잔액은 발행액에서 이 갚은 상환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니까 앞으로 좀 갚아야 할 돈을 말합니다. 이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2006년 말 366조 원 규모였으니까 그 규모가 10년 만에 2.5배나 급증한 겁니다. 국채는 말 그대로 이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요. 특수채도 이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될 돈입니다. 결국 좀 나라빚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돈 쓸 곳은 많은데 돈이 없으면 세금을 더 거두거나 또 국채나 특수채를 발행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데 세금을 더 거두게 되면 당장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이 손쉬운 채권 발행에 좀 많이 의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세금은 기존 세대가 부담하게 되지만 채권은 미래 세대의 짐을 떠안긴다는 건데요. 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늘어난 빚은 미래 세대가 결국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정권별로 좀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특수채 발행 잔액이 급증했고 이 박근혜 정부 때는 국채 발행 잔액이 상대적으로 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도 이 경기가 어려워서 이 추경을 좀 추가로 더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좀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슈퍼리치들 아주 부자들은 재산 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한다. 어떤 얘기입니까? 네, 국세청의 자료인데요.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증여 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이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재산이 8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이 중에서 주식이 5조 1천억 원으로 62%를 차지하면서 이 재산을 물려주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이 됐고 현금이 2조 900억 원으로 25억 원으로 25%의 비중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1조 900억 원으로 13%에 그쳤습니다. 네, 물려줄 돈이 있는 분들도 참 드문 시대긴 한데 네.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해보면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 6천억 원대로 절반을 차지하면서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네. 현금이 18조 3천억 원, 주식이 16조 2천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부동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재산가일수록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증여 재산 가액도 주식이 가장 컸는데요. 최근 5년간 주식 증여 가액은 16조 원이 넘었고 주식을 증여한 인원은 총 5만 9천 명 정도여서 인원은 가장 적었습니다. 1인당 2억 7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증여한 셈이고요. 네. 부동산의 1인당 증여액은 1억 1천만 원, 현금은 1억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자, 오는 4월부터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아주 까다로워진다 이런 소식 들어왔네요. 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저축성 보험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더라도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이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후에 10년 이상 유지를 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시납은 1억 원 이하로 또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혜택이 축소되면 좀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네, 정부는 애초에 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시기를 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2월 초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보험업계의 반발과 준비 기간을 고려를 해서 4월로 그 시기를 늦췄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줄이면 이 저축성 보험 영업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보험 설계사를 중심으로 이 반발이 컸는데 이 저축성 보험 금액이 큰 경우에는 3월까지가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중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 규모가 3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타났다고요? 네,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과 국민, 우리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 예금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327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5년 말과 비교하면 42조 원 가까이 좀 늘어난 건데요. KB국민은행이 11조 원 넘게 늘면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신한과 농협은행도 각각 9조 원과 8조 원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요구불 예금 성격이 강한 MMDA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416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요구불 예금은 이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언제든지 조건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예금을 말하는데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통화성 예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만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이 고향인 분들 이번 설 명절에 다녀오면서 표정이 많이 어두웠다 이런 얘기들 전해 들었습니다. 직접 관련된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자체가 많이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위축된 소비력이 더 얼어붙는 곳들이죠. 그런데 주로 언론에서는 대형 조선업 체가 들어서 있는 곳들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 그런 산업들만 다뤄왔습니다. 그런데 중소조선사들의 위기는 사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업계의 90% 가까이가 수주 물량이 없는 상태고요.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업체들은 다양한 배들을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그 실태 그리고 해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소조선연구원 정중채 정책기획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용채입니다. 네. 자, 중소조선업 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가늠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주로 만들어내는 조선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중소조선업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은요. 네네. 크게 상업용하고 내재용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선박의 규모로 구분하게 되면은 중형 선박하고 소형 선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형 선박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이제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은 중형 선박은 길이가 90m에서 200m 크기의 어떤 탱커선이나 네.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광석이나 곡물 등을 운반하는 벌크 캐리어선,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 선박 같은 경우는 크기가 90m 미만으로서 관공선이나 여객선, 경비정, 요트, 카약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좀 대형 조선업체에 비해서는 다양한 배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업계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어떻습니까? 뭐 대형 조선업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은 편인가요? 중소형 업체 특성상 이렇게 소규모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네네. 전체 인력은 대형 조선사에 비해서 약 13%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인력이 그렇게 많은 인력이 중소형 조선소에 몰려 있지는 않지만은 네. 그래도 저희가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규로 건조를 해야 되는 선박 같은 경우 네. 대형 조선하고 중소형 조선이 거의 5대 5입니다. 50% 수준을 차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시장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던 정말 다양한 종류의 배들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으로 봤을 때 또 지금 현재 세계 시장 규모로 봤을 때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곳이다. 지금 중소조선사에 대한 이해를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이 조선업 위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조선업 위기는 대형 3사 위주의 위기인데 꾸준히 이슈가 되고 심지어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정치적 쟁점도 됐었죠. 그런데 중소조선업의 위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위기라고 하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국내에는 대략 200개 정도의 중소형 선박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네네. 이 중에서 약 10%인 20개에서 30개 정도는 중형 조선소고요. 조금 네. 전에 말씀드린 90m에서 200m 정도의 선박의 크기를 만드는 중형 조선소고, 네. 이들은 근데 대부분 물량 확보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영업 능력이 대형 조선소에 비해서 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금융위기. 그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왔고요. 그래서 중형 조선소들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많은 구조조정이 이미 된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이제 더 깊게 이야기하면은 실제 구조조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이제 많은 기업이 물량 확보 측면에서 어려워졌거나, 네. 그 다음에 이런 실제 물량 확보 측면이 어렵다 보니까 네네.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물량 확보도 지금 도산하고 있다. 소형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이제 소형 선박 기업들은 좀 내수 물량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내수 물량들은 이제 정부의 어떤 그 계획 조선하고, 그 다음에 또 노후화된 어선들이나 여객선을 대해서 현대화하는 측면이 요즘 강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그 소형 업체들은 내수 물량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는 중소형 업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와닿는데요. 이 대형 조선사 위기와 크게 상황은 다르지 않지만 지금 중소조선사는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규모의 문제, 영업력의 문제,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또 잠재적으로도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잠깐 언급을 못했지만은. 네네. 우리나라 기자재 업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선업종은. 네. 대형 조선소하고 중소형 선박업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으로는 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기자재 조선소에 업체들. 네. 공급을 하는 기자재 업체가 있는데. 네. 기자재 업체만 하더라도 약 2천여 곳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대형 선박이나 중소형 선박에 모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자재들은 크기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어떤 형태의 기자재를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형 조선소나 중소형 조선소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네. 이런 기자재 업체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기자재 업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소재 부품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소조선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중소조선소 같은 경우는 선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도 좀 다양한 배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조들의 어떤 발주, 그러니까 중소형 조선소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선조들의 발주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순환 사이클이 좀 빠르네요. 요구하면 또 그 배를 금방금방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중소형 조선 기업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지방산업단지 안에, 네. 어떻게 보면은 마을 단위까지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어떤 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지역에 이렇게 마을 단위나 어떤 군 단위나 작은 어떤 지방 산단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소조선업이랑 중소기업이라는 측면하고 유사점이 많습니다. 생태계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골목골목, 마을 또 작은 단위에서 굉장히 당장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인데요. 문제는 대형 조선업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지금 현재 어렵다고 다 몸집을 줄이거나 사람들을 내보내 버리면 향후에 고부가 가치 기술 집약 산업으로 변화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해까지 조선 업종에서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퇴직한 인력이 약 4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예측되는 인원이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와 같은 인력들이 만약에 대기업에서 나오는 인력들이나, 네. 이런 인력들을 중형 조선소나 중소형 조선소나 아니면 기자재 업체들이 네. 흡수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네. 우리의 어떤 조선 업종에서 쌓아 올린 우수한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네.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다면은 좀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네. 중소조선 기업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소형 조선소로 퇴직 인력들이 좀 이전할 수 있도록 네. 이러한 정부의 어떤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장의 내수라든지 아직까지 글로벌 해운
동향에 따라서 아예 힘들어지는 이런 대형 조선업과 달리 좀 여러 가지로 이 잠재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려면은 지금 중소형 업체들이 당면한 금융의 위기라든지 금융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영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가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앞서 나온 얘기들도 공감할 것 같습니다. 자, 단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중소조선연구원 정중채 정책기획단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화요일 함께하고 있는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경제 도미노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통쾌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요. 또 깊이 있는 핵심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다 이런 반응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자들 보내주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코너이기 때문에 문자는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IMF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도전 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이라는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미리 겪은 나라니까 좀 잘 보고 반면교사 삼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일본과 한국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점이 많고요. 또 일본의 경쟁력이 강한 측면들도 명확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가 겪은 실수를 그대로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지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IMF 보고서 뿐 아니더라도요. 많은 분들이 관련 서적도 내고 또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들이 자주 등장할까요? 일단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유사한 이제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대개가 이런 거죠. 뭐 이제 지금 이제 잠재 성장률이 이제 급락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경제 환경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령화라든가 뭐 이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 이제 전망 이런 인구 추세도 보게 되면은 한 뭐 일본이 과거에 90년대 초 이후부터 쭉 이렇게 진행했던 현상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이런 상황으로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진입하는 게 불가피하지 않는가.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느낌들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외형적으로 이제 뭐 이제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편의점이 등장하고요. 1인 가구가 등장하고 노령화 이런 문제들은 일본과 형태상으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조적인 원인, 즉 일본 경제가 흥했던 이유 또 이렇게 다시 침체됐던 이유, 한국과 일본을 놓고 봤을 때 비슷한 점도 꽤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차이를 좀 이제 일반 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이제 구분해내기 힘들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이제 성장률 추이를 보게 되면요. 네. 재밌는 게 일본도 이제 과거에 한 74년까지는 이제 한 9% 가깝게 이제 연평균 성장을 했어요. 고도 네. 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이제 90년 이전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9% 성장을 했거든요. 연평균요. 70년대부터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일본은 70대 중반부터 한 80대 말까지 한 4%로 이제 절반 이상을 뚝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0대 초에 이제 그 자산시장 거품이 이제 붕괴되면서 1%대로 혹은 2000년대는 이제 0%대로 이제 뚝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요. 9%대로 가던 것이 외환위기 직전 한 5년 동안 한 7%대로 떨어지고요. 네. 2000년대 들어와서 한 4%대, 4% 중반이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4%대가 무너지고, 박근혜 정부에서 3%대가 무너지고, 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차이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뭐냐면은,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요. 먼저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저는 이걸 탈공업화 함정에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탈공업화 함정. 네. 네. 그러니까 탈공업화라는 것은 일종의 제조업 종사자가 이제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조업 종사자가 대개 보게 되면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일자리가 많은 부분이에요. 제조업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종사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소득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줄어든 일자리들이 대개 이제 하위 임금 일자리로 이제 몰려가고 네. 상위 소득으로 이제 별로 이제 증가 안 하고 그게 이제 소득 양극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상황 속에서 대개 이제 기업들이 제조업 이후에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국민 경제 차원 속에서는 새로운 산업 재편을 해야 되는데 네. 일본도 그걸 놓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산시장 붕괴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4% 성장이 1%를 뚝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탈공업화가 92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내수가 취약해지면서 수출에 목을 메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 주도 성장을 해왔는데 네. 이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이제 약발이 다 해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대잖아요. 네. 아직 자산시장이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같은 자산시장 붕괴가 아직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은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제로 성장 아니면 역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일본하고 커다란 차이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앞서 말씀하신 탈공업화 지금 제조업 일자리 부분을 다시 과거의 회기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뭐 그런 정책들도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더 위험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좀 더 높은 절벽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교수님? 그렇죠. 우리가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는 압축적인 성장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압축적인 제조업을 가지고 압축적인 공업화를 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 낮은 인건비, 좋은 기술력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탈공업화가 일본보다 2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도 거의 2배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악성 탈공업화, 악성 일본병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악성 그러니까요. 일본병,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2배나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자산시장 거품이라는 게 아직 그러니까 터지지 않은 상황이긴데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지 않고 있다. 예, 네. 안 터진 상황 속에서 이미 저성장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게 네. 상당히 우리는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앞서 부채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많은 부분이 또 부동산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상황은 또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과거에 버블 붕괴 때도 일본에도 좀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런 뉴스들이 들려왔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부채를 놓고 봤을 때도 차이점이 있을까요? 좀 본받을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80년대 말에 이제 엔화가 이제 굉장히 고평가되어지면서 부동산 시장과 이제 그다음에 주식 시장이 이제 거품이 이제 그러니까 크게 급등을 하면서요. 네. 그게 이제 꺼지면서 그 가계 부채가 당시에 보게 되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한 65% 정도뿐이 안 됐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 90% 정도가 되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 반면에 이제 기업 부채는 일본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150% 됐었고 GDP 대비요. 네. 우리나라는 한 106% 정도 2015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기업 부채는 조금 낮은 반면에 이제 가계 부채는 우리가 월등히 이제 높은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업 부채가 조정을 하면서 기업의 투자율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 생산성도 떨어지고 성장도 둔화되고 그런 건데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투자가 굉장히 정체가 된 상황 속에서 가계 부채가 굉장히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로 지금 이제 대두될 상황이 크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추가적인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IMF에서도 이제 그러니까는 가계 부채를 굉장히 급증을 우려하면서 우리 이제 DTI라고 있죠. 총부채 상환 비율이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60%로 돼 있는데 이걸 한 30%까지 축소를 하라.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 90년대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됐을 때 90년대 세계 경제가 이제 수출 환경이 좋았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은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수출도 모두 이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네. 가계 부채가 터지게 되면은 출구가 없다는 얘기죠. 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일본의 사례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취업률, 그러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보도들이 최근에 나왔거든요.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뉴스인데 뭔가 좀 그래도 반등의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저희가 참고 삼아야 할 만한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일본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위 아베노믹스가요. 네. 이제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이제 이렇게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장기 불황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그러니까 탈출을 못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이유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이 내수가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의 수익이 개선되더라도 투자 증가로 안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임금 인상이 안 이어지고 일자리 질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업률은 완전 고용 수준이지만은 대부분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게 되고 네. 실질 임금은 오히려 아베 정권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들이 내수가 취약하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죠. 네. 결국 이제 수출 시장에서도 이제 일본이 이제 앵화같이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그러니까는 수출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아주 그냥 재밌는 지적을 했어요. 일본의 네. 문제는 뭐냐면은 앵화 가치가 그러니까 너무 강세라서 문제가 아니라 네. 경쟁력 없는 상품 때문이다.
즉 일본 기업들도 그러니까는 구조조정 이후에 2000년대 이후에 구조조정 이후에 네. 이제 새로운 수익 사업 마련을 못하고 즉 산업체계 개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기 함정에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뭐 비슷하지만 우리가 더 나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얻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여보, 요즘 왜 자꾸 짜증이냐고 갱년기 아니냐고 했지? 그래, 나 갱년기 맞아. 그래서 이제 화이락진 챙겨 먹을 거야. 홍삼 및 부원료 6대 전통 성분으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갱년기엔 화해락 진 하세요. 정관장 화해락 진.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374님, 나라 걱정 저보다 더 많이 해주시는 멋진 분이신데요. 오늘 원두커피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